네, 북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도 발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이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내일부터 6월 11일 사이에 발사를 하겠다 국제기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천명한 국방력 발전 5대 목표 중 하나였고 또 지난달 그리고 이달에 계속해서 현장 지도를 하면서 좀 빨리 준비를 마쳐라 이렇게 좀 다그쳤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군사정찰 위성은 발사를 할 거다라는 게 예상이 돼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상보다 좀 시기가 앞당겨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그렇지 않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예상된 시기보다는 좀 늦었다고 오히려 봐야 되겠죠. 왜 예. 그러냐면 사실상 중요한 일정들이 우리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 있었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예. G7 또 정상회담이 그렇죠. 있었죠. 게다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누리호 발사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수많이 좋은 그런 정치적인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짜를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늦었다라고 봐야죠. 심지어 4월 달에 가서는 정찰위성 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계획된 날짜에 쏘아라고 그랬고 예. 5월 달에서는 다시 이제는 결합할 준비가 탑재할 준비가 다 됐으니까 나 이제 차후 계획 승인한다. 그것까지 다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좀 여태껏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 보완하느라고 그래서 일찍 쏘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좀 더 늦어진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7년 전에 2016년에 광명성 4호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 일단 발사체 자체 성능을 놓고 봤을 때 발사체는 좀 더 성능이 좋아졌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럼요. 이제 북한하고 한국하고를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하면요. 예. 북한의 발사체는 굉장히 좋고 위에 이제 탑재하는 인공위성 그것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예. 반대로 한국은 여태껏 발사체는 좀 덜 좋았는데 예. 위에 탑재하는 인공위성은 아주 좋았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발사체도 좋고 인공위성 자체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2월 달에 그 광명성 4호를 발사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화성 14형, 15형, 17형 그리고 또 화성 18형 고체 연료형까지 예. 다 발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엔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액체 엔진이든 뭐 고체 엔진이든 이 엔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저는 다 끝났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발사체에서는 굉장히 성능 향상이 있었던데 반해서 예. 기술적으로 만일 문제가 있어서 여태껏 못 쏘았다라고 한다면 예. 그것은 발사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올리는 인공위성체의 기술적인 결함들 그런 것들을 보완하느라고 좀 늦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지요. 그 위성과 관련해서 일단 북한이 이번에 쏘게 되면 한반도 내 미국의 군사 행동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군사 정찰 위성이라는 게 군사 시설, 적국의 주요 군사 시설을 들여다보는 정말 일종의 눈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단 북한의 발사체 성능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위성 자체의 성능을 놓고 봤을 때 그 해상도가 조악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사실상 큰 북한으로 봐서는 고민이죠. 사실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키홀이라고 예. 그 첩보 위성이죠, 군사 위성인데 그건 한 그 해상도가 15cm 정도 되고요. 예. 그게 이제 통상 한 500km, 600km 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도를 좀 낮춰가지고 고도를 한 300km까지 내려오면 아마 선생님, 우리 앵커님 이 눈과 눈 사이 정도도 이렇게 찍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한 5cm 정도 될 겁니다. 예. 한국이 올해 12월에 이제 발사하도록 돼 있는 우리 한국의 첫 번째 군사 위성 그것은 30cm를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해상도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12월 18일 날 북한이 쏘아 올린 최종 시험을 하기 위한
군사첩보위성, 소위 말해서 정찰위성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때 이제 쏘아 올리고 난 뒤에 인천 지역하고 우리 여기 용산까지 포함된 한강 지역의 지도를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 공개된 것이 해상도가 20m입니다. 20m는 구글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덜 좋은 것을 썼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만일 쏘게 되면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30cm 정도의 해상도를 가진 것을 북한이 쏠 수 있을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북한은 지금 전반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첨단 제품을 갖다가 구입을 할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상용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용 제품들을 잘 조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이 이번에 발사해서 만일 성공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지 예. 그걸 공개를 하겠죠. 예.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찰 위성으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관측을 해봅니다. 예. 위성의 성능 측면에서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찰 위성이라는 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대의 위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사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계속해서 좀 연속적인 발사, 추가 발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정찰 위성 발사 계획을 보면 금방 아마 쉽게 이해가 하실 수 있을 텐데 올 연말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합니다. 예. 탑재하는 게 한 800kg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광학 위성 그리고 광학 장비뿐만 아니라 그 적외선 장비, 그다음에 합성 계구 레이더라고 하는 사 장비까지 다 해서 일정 정도를 보게 되게 될 텐데요. 예. 그게 이제 한 개 가지고 하면은 이게 지구 한 바퀴 이제 하루에 이제 그 이렇게 지구를 돌 수 있는 게 13바퀴에서 15바퀴 정도 이렇게 도는데 예. 그거 하나 가지고는 전혀 이 군사 위성으로서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올 연말에 한 대를 발사하고 예. 내년까지 4대를 더 발사해서 총 5대의 좀 거대한 정찰 위성을 띄우고 예. 그 사이사이에 시간적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소형 위성이 발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형 위성을 군집처럼 이렇게 발사하게 된다면 예. 대형 위성과 소형 위성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북한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거든요. 지금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우리 한국이 구상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가 성공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대형 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형 위성을 발사할 텐데 예. 아마 대형 위성을 발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마 액체 연료를 사용해서 아마 발사를 하게 될 거고요. 고체 연료를 발사해서 하는 것은 아마 소형 위성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동창리 발사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우리가 38로서나 그렇지 않으면 플래닛 랩스를 통해 가지고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은 두 군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군데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존의 이 발사대입니다. 거기에서는 발사대가 기존에 75m짜리가 90m로 올라갔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던 그 가건물 레일로 돼 있던 것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예.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패드가 깔렸어요. 패드가 깔려가지고 이 아스팔트까지 이제 다 처리가 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는 보면은 가로 세로가 135m, 40m 정도 되는 게 이제 아스팔트가 돼 있고 거기도 역시 청색으로 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동식 가건물이죠. 예.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겠냐? 발사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동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느 하나가 성공하면 예. 바로 뒤이어서 다른 것을 발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북한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밤 12시에도 뭐 열병식 하는 게 북한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호숫가에서도 뭐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아주 자신들이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기존의 발사대하고 예. 새로 만든 발사대에서 거의 동시간대에 뭐 아주 극히 짧은 시간에 예. 시간차를 두고 두 개를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전 세계의 주목을 끌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동창리 위성 발사장과 또 근처에 있는 지금 신규 그렇죠. 발사장에서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우리가 쏘아올리는 게 인공위성이다. 이게 국제기구에 발사도 미리 예고를 했고 통보를 한 상황이지만 사실 이거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거잖아요. 그럼요. 모든 나라가 다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주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그 주권에 제약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 북한이 2006년도에 제1차 핵실험을 하고요. 그것도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거지만 예. 그 뒤에로도 대포동 미사일들을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핵무기를 대포동 미사일에 실어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탄도탄 미사일 기술이거든요. 예. 그 탄도탄 미사일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뭐 중거리 미사일이든 또는 ICBM이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고 그래서 이런 미사일들은 일단 그 대기권 밖을 벗어나서 우주로 내려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게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우주 발사체는 우주로 나와가지고 거기 인공위성이 자기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탄도탄 기술을 적용한 우주 발사체예요.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는 몇 번에 걸쳐 가지고 탄도탄 기술을 적용한 우주 발사체는 발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거죠. 예. 이때 제재를 가할 때는 중국과 러시아도 명백하게 100% 찬성을 했습니다. 예. 북한이 이번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미국 국빈 방문 이후에 북한이 단행하는 첫 도발이 될 텐데 그동안 한미일이 이제 좀 강화한 안보 공조 구상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북한이 이번에 정찰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될 거다. 또 실제로 이 부분이 작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훨씬 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촉진 요소가 되는 거죠. 이번에 만일에 북한이 이런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요. 예. 사실상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달에 프놈펜에서 한미일 안보 정상회담을 했고요. 뭐 이번에 아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G7 회담에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예.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를 나누고자 했던 핵심이 뭐냐면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보 훈련과 방어 훈련과 관계되는 정보 교환이거든요. 지금의 이제 한미일 간의 정보 교환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이 필요한 정보를 미국에 요청을 해서 미국은 다시 그것을 일본에 요청하면은 그것을 사후에나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에 요청을 해서 한국한테 얘기를 하면 한국으로부터 그 정보를 사후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미사일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을 두고 그러면은 대응해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이게 뭐 속도가 막 15, 20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건데 언제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응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미일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 여기에 대한 이제 아마 내용들이 훨씬 더 촉진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예. 그것이 체제의 모습으로 완성된 체제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자, 말씀 중에 저희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무기명 투표에서 총 289표 중에 찬성이 178표, 반대 107표, 그리고 무표가 4표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앞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북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예보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발사 소식과 관련해서 지금 중국에서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이게 해당이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른 데는 원인이 있다. 대화를 통해서 균형 있게 해결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중국 대변인이 양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얼굴이 화끈거릴 텐데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이런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우주 발사체는 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찬성표를 던져서 지금 현재 상태에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 북한이 이런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 이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에 위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질문을 했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3월 달에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공동성명에 우리 한반도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이런 거예요.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 이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대답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고 행동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예. 한국은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까? 점점 더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왜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그런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는 눈 감고 북한만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국 대변인도 양심은 있었는지라 아마 거기에 대한 적답을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지금 북한이 예고한 이 5월 말 6월 초 일정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경기도 포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화력 경멸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데 북한이 이를 두고 침략 전쟁 시연회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를 통한 북한의 자위력 강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지금 이제 그 포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 정말 6년 만에 대규모의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이자 6해 공군 간의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이거든요. 예. 여기에 뭐 71개 부대 2,500명이 참여하고요. 장비만 뭐 동원되는 것이 한 610대 정도 되니까요. 예. 그게 이제 엊그제 25일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5번을 하도록 돼 있고요. 저는 6월 7일 날 저도 가서 초청을 받아서 여기에 관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날 가서 좀 제대로 보고 싶은데요. 아마 이게 6년 만에 하는 거고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이걸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빌미 삼아 가지고 다시 이제 자신들이 이런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예. 뭐 이게 바로 한미가 이런 연합에도 경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발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요. 알겠습니다. 북한 군사정찰 위성과 관련해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